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8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8주차 영어 리터러시 같이 살펴보고 있죠? 네. 자, 영어 리터러시를 논하기 전에 이제 영화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화의 구성 요소는 카메라, 스크린, 관계, 자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스크린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점점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극장에 가서 스크린에 영사되는 화면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네. 영화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영화는 세계로 열린 창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앙드레 바쟁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앙드레 바쟁의 책을 기본적으로 다 읽게 되는 거죠. 네. 영화는 단순한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그 현실 자체를 볼 수 있다. 어떤 틀을 통해서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는 바로 그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다. 네. 영화란 언어이다. 영상 언어이다. 그래서 크리스티앙 메츠 이런 말을 했고 영화는 거울이다. 네, 장르이 보드리. 자, 스크린, 거울이 반사하는 이미지가 현실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모호성이 있다는 것이다. 네, 거울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보고 싶은 현실을 비춘다. 영화도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현실을 담고 있지만 영화엔 우리의 욕망과 판타지가 투영되어 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마 10번에 9번이 아니라 어, 100번에 한 98번은 여러분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다 좋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이지 않고 저는 안 좋게 보이던데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좋든 안 좋든 그 영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익숙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자신의 모습. 익숙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좋은 모습만 거울에 보이는 거고, 자신에 대한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100번에 한 두 번 정도는 저는 거울을 볼 때는 거의 못 느꼈고, 뭐 길을 걸어가다가 가게 쇼윈도에 순간적으로 비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낯선 저의 모습을 볼 때가 한 100번에 한두 번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익숙하지 않은 전혀 나의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은, 나의 욕망이 들어가지 않은, 나의 욕구가 들어가지 않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 모습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권도를 지금 이 나이에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운동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 거울에 비친 저의 그 태권도 하는 모습이 너무 그 중년 아저씨 같고 너무 동작이 굼뜨고 체형도 그냥 안 이쁘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래도 좀 기특해 보인다고 하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늘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근데 저는 제가 봐도 진짜 아니거든요. 뭐 체형도 안 맞고 그런데 태권도를 하다가 가끔씩은 거울에 괜찮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의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모습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거울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을 반영하지만 보고 싶은 현실을 비추는 거다. 영화도 그렇다라는 거죠. 영화도 결국은 거울처럼 우리의 자신의 현실을 담고 있지만 영화엔 우리 욕망, 판타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울이 반사하는 이미지가 결국은 현실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또 사실은 다 간파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음. 자, 영화 리터러시의 요소. 영화 리터러시의 요소는 영화에 대한 이해 능력, 다양한 영화를 선택하는 능력, 영화에 대한 비판적 감상과 분석 능력, 또 다양한 영화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 그래서 앞 1교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영화 리터러시에는 그 영화를 창작하는 그런 어떤 표현의 영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화 리터러시, 영화의 반전, 또 결말에 대한 해석, 영화에 대한 제작 정보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 영화 리터러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를 봐도 그 영화에 관한 어떤 그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런 유튜브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 리터러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영화 리터러시를 영화에 대한 지식이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리터러시 역량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어떤 자기 개발이나 스펙처럼 인식되기도 하는데, 네. 주어진 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 타인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매체와 대화하고 또 그것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리터러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리터러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영화 매체에 대와 대화하고 또 영화 매체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또 이를 통해 타인과 즐겁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리터러시이다. 단순히 어떤 영화 정보를 주고받고 자신의 개별적인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리터러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영화는 미래의 캔버스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를 만든 셀린 시아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영화 리터러시는 단지 주어진 영화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캔버스에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상상하는 일이다. 영화라는 캔버스에 결국 우리의 미래를 투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 뭐 AI 시대를 그렸던 영화들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다 우리 미래가 사실은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에 이제 우리 미래가 들어있고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상상하는 일이 영화다. 그래서 영화는 미래의 캔버스다. 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프랑스의 영화 감독 아네스 바르다는 영화는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다 마치고 나면은 퍼즐이 한 3개 정도 부족해요. 다 있지가 않아요. 늘 퍼즐 조각 몇 개는 없다. 결국 그 영화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생각과 감정이다. 관객은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을 지닌 고유한 존재이다. 다양한 영화를 만나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영화 리터러시이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영화 리터러시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대중문화 중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영화이고,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리터러시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영화를 단순히 소비재로 치부하지 않고 소비재로 그냥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 영화 리터러시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The Best Movies of the Decade. 네. 그래서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에서 오늘날 영화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어떤
매체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는 매체이다. 네. 또 우리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비전이다. 현실을 포착하는 방법이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단순히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성찰하고 우리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비전을 또 제시하고 현실을 포착하는 거. 저는 이 3번 이 세 가지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가장 이걸 읽었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4번이죠.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영화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읽어낼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무언가를 표현해야 되고 이것의 의미가 곧 리터러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과거에 문자를 통해서 그랬듯 이제는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고 또 소통하고 또 그러한 현실을 또 바꾸어 나가고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이 늘었다. 네. 자,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감독이 이제 영화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하나의 영화를 자주 봐라. 그렇죠. 한 편의 영화를 자주 봐라. 몇 번이고 같이 보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흥미로 보겠지만 나중에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내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뷰를 써보자. 리뷰를 써보자. 네. 그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써보자. 리뷰를 써보는 것에 대해서 또 뒤에서 잠깐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영화 만드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어, 작업이다라는 점을 제가 또 읽으셔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자, 영화를 또 하이퍼 텍스트로 이용해라.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라는 것은 어떤 텍스트를 보고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정보를 준다면은 그 새로운 정보를 또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준 정보를 텍스트로 삼아서 또 들어가서 또 보는 거고. 그러니까 각주를 옛날에는 각주를 읽고 끝났는데 각주가 왜 나왔는지 또 그 각주의 원전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앞 시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또 아돌프 아이만에 관한 한나 그랜트, 오퍼레이션 피날레, 아이만 쇼, 김용의 검사 프리치 바고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 바로 하이퍼 텍스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션 피날레를 봤는데 오퍼레이션 피날레에서 이렇게 아돌프 아이만을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우는 그런 과정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나 궁금한데 그거를 또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법정에서 이제 그, 그 아돌프 아이만이 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해석했을까. 근데 그걸 또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걸 또 한나 그랜트죠. 그래서 그래서 한나 그랜트의 그 영화를 또 보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이 아돌프 아이만을 어떤 기소하는 그런 어떤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또 짐영화 와서 프리츠 바우의 또 영화를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게 또 하나의 텍스트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니까요. 영어를 하이퍼 텍스트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음. 또 책과 지어서 연관지어서 감상해보자. 이건 뭐냐면은, 어, 또 적지 않은 영화가 원전을 두고 있어요. 원전 책. 원전 책과 우리가 그 영화를 같이 상호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보면은 이해의 폭도 더 넓힐 수 있고 또 대부분 또 원전에서는 이런 의도로 또 만들어졌구나. 이것도 이해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런 책과 영화를 같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저기 소리 없이 한입 꽃잎이 지고라는 최윤의 소설이 있어요. 1988년 작품인데, 네. 이제 이 작품을 기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장선우 감독이 이정현이 매우 어릴 때 주연으로 캐스팅해가지고 이제 꽃잎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광주 민주항쟁 운동과 관련 있는 그런 어떤 소설 영화인데 이게 결국은 이 꽃잎이라는 영화가
저기 소리 없이 한입 꽃잎이 지고를 기본 원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상호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 있다. 완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설이 있고 영화가 있고 82년생 김기영도 마찬가지고 우아한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읽으려는 영웅도 이문열의 소설이 있고 또 영화가 있잖아요. 같이. 근데 이런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같이 봐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괜찮다. 네. 네, 영화를 단순히 산업이나 예술로 정의내리기에는 이제 너무나도 큰 의미를 담게 되었다. 그렇죠? 단순히 산업이다. 단순한 예술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 영화 리터러시도 가능하게 된 거죠. 영화는 상업 플러스 종합예술이면서 또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이다. 이런 점에 참 의미가 높은 거죠. 자, 이제는 아까 우리가 리뷰를 써보자 할 때, 그래서 그 리뷰, 영화 글쓰기와 관련지어서 또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영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어떤 나의 표현 욕구, 영화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열망,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먼저 중요한 거죠. 자, 글쓰기와 영화 글쓰기의 차이. 여러분들은 어떤 글쓰기와 영화 글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라는 그 큰 장르 안에, 장르 아래에 뭐 영화 글쓰기라는 작은 장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없다. 훌륭한 영화 글을 쓰는 것과 좋은 글쓰기에는 차이점이 없다. 좋은 글쓰기에 좀 더 구체적인 하위 영역의 글쓰기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화 글쓰기의 첫 번째는 좋은 글쓰기 연습이다. 좋은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훌륭한 영화 글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메모는 나의 힘이다. 영화를 보고 나면 꼭 무엇이라도 적어보자. 그렇죠? 네. 영화를 보고 나면은 간단하게라도 뭔가 적어보자. 20자평을 해봐도 되고, 한 문장으로만 써봐도 되고, 단순 메모도 괜찮다. 그래서 뭐 건축학개론을 보고 나면은, 아, 선지가 참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글들은 모두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메모하는 거, 하나의 문장을 적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또 추억은 소중하다. 그래서 영화 글쓰기가 꼭 분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추억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영화를 보는 관객인 나.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지만 영화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더 매력적인 글로 남을 때도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글들은 때로는 또 사적인 순간에 빚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영화에 관한 글을 쓸 때 결국 필요한 것은 나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영화 감상문 또는 문학 감상문 이런 걸 쓸 때 가장 오해하는 것이 그 영화 감상문을 쓴다고 한다면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는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감상문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를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이제 학부 시절에는 아주 심하게 말씀하신 선생님 중에서는 우리가 뭐 문학 작품을 읽고 그 문학 감상문을 쓰는데 그 문학은 아예 한 번도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영화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더 매력적인 글로 남을 때가 있다. 그렇죠? 정말 좋은 글은 사적인 순간에 빚어진다. 영화, 나의 추억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요. 영화에 관한 글을 쓸 때 결국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말자.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영화를 봤어요. 그럼 감동했어요. 그러면은 그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이 받은 그 감동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음. 자신이 감동받은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겨서 그걸 좀 바로바로 이제 글로 옮겨보는 거죠. 그냥 웃을 땐 관객에게 불과하지만, 왜 웃을까? 궁금할 때는 좀 더 전문적인 영화 글쟁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글을 읽을 때는 어, 그 감동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영화는 우리가 글만큼 능동적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봐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또 그런 어떤 감동의 감정이 많이 식을 수가 있으니까 어, 사실은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감동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바로바로 또 우리가 좀 메모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프로젝트 뭐 헤일 메리인가요? 정확히 제가 영어 제목이어서 근데 그것을 제 이제 아들이 서울에서 일반 2D 영화관에서 봤는데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 아주 큰 전국에서 큰 3D 영화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같이 봤는데 일반 2D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 또 감흥이 더 오래 가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3D 아니 3D가 아니고 제가 IMAX 영화가 네 죄송합니다. IMAX 영화 IMAX 영화를 봤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그 서울 63빌딩에서 그랜드 캐니언 IMAX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뭐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하는 영화인데 IMAX에서 보고 또 프로젝트 헤이멜린과 헤일메리 그 영화의 어떤 그 내용을 좀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여운이 더 오래 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아이맥스 영화로. 그러니까 또 자신이 받은 감동, 여운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메모를 할 필요가 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 영화 리뷰 글쓰기도 하나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쓰기 하는 기본을 좀 지켜야겠죠. 뭐 맞춤법과 비문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써야 되고 맞춤법은 최대한 맞춰야 되고요. 비문을 쓰지 않아야겠고 그리고 제목의 중요성 제목을 한번 달아보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이런 것은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제목을 다는 것도 쉽지가 않던데요. 제목을 다는 건 힘들던데요. 근데 그 바로 힘들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목을 다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내 글이 한 단계 성숙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깨끗이 정리되고 원고의 완성도도 높아지게 된다. 네. 그 제목을 다는 그런 어떤 그 고통을 한번 즐겨보자. 그 수고를 멀리 하지 말자. 네. 그리고 이제 문장의 길이도 우리가 이미 글쓰기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단문을 쓰는 게 좋죠.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아니, 길어도 좋은 문장이 있지만 그건 쓰기 힘들다. 그러므로 일단 짧게 쓰는 연습을 해보자. 생각보다 많은 글쓰기 수강생들이 첫 문장을 시작하지 못해서 고민하지만 막상 쓰다 보면 끝내지 못해 전전긍긍한다. 해서 그리고 그러므로도 접속사를 이어가며 너무나 긴 문장을 써내고 난다. 한 문장에 하나의 생각을 담는다. 우선 그게 기본이다. 그래서 한 문장에는 하나의 생각을 담는다가 뭐 일문일사 이런 게 있어요. 일문일사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사건만 담는다. 하나의 개념만 담는다. 일문일개념 이렇게 있는 거죠. 우선 그게 기본이다. 그리고 기본이 어렵다. 노력해야 한다. 아래의 글은 영어 비평동아리 학생이 쓴 글의 일부다. 네, 한번 살펴보죠. 누군가 흙을 파헤친다. 다급해 보인다. 불빛이 비친다. 손전등을 갖고 무언가 찾는 듯하다. 흙을 조금씩 파헤쳐 갈수록 불빛이 환하게 비친다. 이 불빛은 곧바로 자동차 라이트 불빛으로 바뀐다. 영화가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주인공은 뺑소니를 저지른다. 주인공이 뺑소니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돈다. 어때요? 다 짧은 문장으로 쓰여 있다라는 거죠. 다 짧은 문장으로. 네. 다 짧은 문장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짧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자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 네.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단문 쓰기. 우리 이미 한번 또 강조한 바가 있었죠. 네. 그리고 줄거리 요약. 자,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감상문은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를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가지고 독자와 어, 영화를 매개로 해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독자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줄거리를 쓸 수 있는데 줄거리는 600자 이내로 글을 써보자.
600자 이내로.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700자 글을 쓰는데 줄거리를 600자 이내로 쓰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한 1800자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럴 때 600자 이내로 글을 써보자는 건데, 그다음 3분의 1 정도로 써보자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쓰는 글의 길이의 3분의 1 정도만 그 영화의 줄거리를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글자 수를 제한된 글자 수로 글을 쓰다 보면은 또 글쓰기 실력이 또 향상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줄거리를 하여튼 핵심은 줄거리를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줄거리를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기존 포털 사이트나 영화 관련 사이트와 내가 쓴 줄거리가 같다면 굳이 줄거리를 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에 관련된 것만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독자 이해 정도는 좀 고려하면서 써보자. 영화 글쓰기에 줄거리를 쓴다면 그것은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그런 내용에 부합하도록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쓴다는 것이 좀 어려워요. 네, 실력이 좀 부족할 때. 저도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쓰기가 어렵고 머리를 상당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그냥 줄거리를 그냥 자세하게 써버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머리를 좀 덜 복잡하게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줄거리만 잘 뽑아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네. 음. 끝맺기. 그래서 이제 글의 끝은 마지막 문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서 시작된다. 마지막 문단에 앞서 버려놓았던 사고의 팽창이나 흐름들을 정갈히 담아서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또 미래에 대한 예견, 글쓴이의 바람, 단어 등 이런 것도 담아두는 것도 괜찮다. 네. 자, 우리 영화 분석이 있어요. 영화 분석에서는 크게 캐릭터 분석, 미장센 분석, 서사 분석, 기법의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네. 캐릭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글쓰기와 영화 분석은 어, 영화에 대한 나만의 분석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된다. 나만의 독창성.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은 나만의 독창성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된다. 봤다고 해서 뭐 나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기만 주저리주저리 한다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또 분석이라는 객관성도 같이 또 담보해야 된다. 설득력이 있거나 또 감목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독창성과 분석이라는 객관성 두 가지를 동시에 담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릭터 분석. 자, 인물에는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어요. 평면적 인물은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크게 그 인물에 대해 어떤 재미가 없죠. 그래서 뭐 놀부전에서 놀부, 흥부 이런 인물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자면은 그 영화에서 주인공,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착하기만 한 인물. 영화 처음부터 영화 끝까지. 그렇죠?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착하기만 한 이런 인물은 어, 평면적 인물이다. 음. 근데 캐릭터 분석의 욕망을 자극하는 인물은 평면적 인물이 아니고 입체적 인물인 거죠. 입체적 인물. 네. 또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 인물일수록 오히려 눈길을 끌고 분석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의 이름이 제목인 영화에 대해서는 또 그 영화에서는 또 캐릭터 분석을 좀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떤 것이 영화 글쓰기의 주제가 될까? 그냥 재밌는 거, 내 마음에 울리는 거, 또 느껴지는 거, 느끼는 거, 느껴지는 거, 내 마음에 울리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흔드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네. 영화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 타인의 공감을 얻어내는 글을 쓰는 것은 모든 글쟁이들의 바람이다. 다른 이들의 공감을 얻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철저히 공감하는 자기 자신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영화를 대충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몰입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서 역지사지 심정으로 보고 침소봉대. 원래 침소봉대라는 건 좋은 의미의 한자 성어가 아니잖아요. 어떤 작은 것을 크게 과장한다 이런 뜻인데 오히려 우리 영화를 볼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보자. 또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화 글쓰기에서는. 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 선배분 중에서 한 분이 쓴 건데 요것만 오늘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에 대한 감상문이에요. 자,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책임 그리고 침묵이 가지는 무게를 깊이 있게 다루는 영화다. 15살 소년 마이클과 중년 여성 한나의 관계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책을 매개로 그들의 소통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나가 나치 전범 재판에 피고로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개된다. 대학생이 된 마이클은 그녀의 과거를 마주하면서 큰 혼란을 겪는다. 특히 그녀가 문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그의 선택한 관객에게도 깊은 고민을 던진다. 과연 정의란 무엇이며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책 읽기라는 행위는 영화 속에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이해를 이끄는 중요한 도구로 그려진다. 대학생의 시선에서 이 영화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며 마주하는 도덕적 갈등과 그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만든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침묵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깊이 있는 작품이었다. 그래서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제가 앞부분에 많이 말씀드렸던데 그 영화를 보고 이 학생분이 예전에는 다 이렇게 제가 과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같이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까지 해서 8주차 영어 리터러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